청소년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김용대가 청소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추계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리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학술대회 주관기관인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오승근 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승근 학회장님 단상으로 벌써 올라오셨네요. 키보드의 숫자 1번 키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승근입니다.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의 오승근 교수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2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 학회도 이제 이런 팬데믹 선상에 따라서 약간의 혼란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메타버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비대면 학술대회 개최와 유튜브, 이제 줌을 이용한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좀 개최하면서 이게 이제 적응해 왔는데요. 이제 아직도 사실은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원활한 소통의 장이 여전히 이제 부족하고, 또 온라인 특성상 학회 현장에서 마주하지 못하고 토론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들이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이러한 점을 좀 다소 극복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좀 감행을 했는데요. 메타버스 게더타운이라는 저도 상당히 아직 생소한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 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학회원들 모두에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고, 이제 가상 공간이 이제 학술대회를 치르기에 적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지난주 일주일 전이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 청소년 패널 학술대회를 동일한 이 플랫폼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또 우리 학회에서도 이번 일주일 후에 이렇게 학회원들이 이제 학술 교류의 장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하는 이 부분에 조금 설렘 반, 기대 반, 또한 약간 우려도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학술 교류의 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만 이 가상공간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인 만큼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제 위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분야의 미래 전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히려 이 가상 공간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우리 주제에도 걸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가상 공간에서 개최되는 이 추계학술대회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좀 더해진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희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우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하고 공동 주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를 우리 정책연구원에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조사한 데이터를 저희 공개를 해서 세션 중에 그 자료를 우리 학회원들이 먼저 발표하는 그런 장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신 우리 김현철 원장님께도
그리고 그 연구자들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공동 주최 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저희랑 같이 함께 요번에는 청소년 지도사들의 이 인재개발본부하고 연계해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뭐 법정 자격이나 보수교육 전문연수 이 부분들은 조금 힘들지만 저희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로 이 학회와 현장 쪽에 우리 청소년 지도사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이런 학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시고 흔쾌히 허락해 주신 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이강호 이사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새로운 시도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기조 강연 그러면 긴 시간 동안에 어떤 특정 주제에 우리 그 원로 되신 분들이 이제 한 분 정도 나와서 이렇게 요번에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가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세 분씩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됐어요. 대구 한의대 한상철 교수님, 그리고 순천향대 송병국 교수님, 그리고 명지대학의 조아미 교수님, 세 분의 저희 학회 전임 학회장이시고 또 고문으로 계시는 이 세 분의 이 각각의 청소년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 특별 강연을 뭐 아주 길지는 않게 짧게 아마 좀 압축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 전자의 인사 말씀 드렸던 우리 김현철 원장님과 이강호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5분께서 청소년 분야의 우리 전망에 대해서 아마 해안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더 의미를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세션을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욕심껏 준비를 좀 했습니다. 청소년 교육 상담 분야, 청소년 활동과 진로, 청소년 보호 복지, 그리고 자유 주제 세션,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 활용 주제, 그리고 신진학자 미청 포럼 세션까지 해서 최신의 우수 논문들을 좀 많이 발표할 수 있는 이제 발표의 기회장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연구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이 학술대의 이 주제 발표나 토론,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 포스터 발표도 우리가 세션을 좀 별도로 만들어서 그동안의 학습 동아리, CLR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 결과들을 발표도 하고 대학원생들이 포스터도 발표하는 그런 이 많은 것들을 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자리에 마련을 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하도록 하셨었던 부분들은 아마 저희 학회에 이제 여러 임원단들, 우리 부회장님들하고 운영위원단들 이런 세션별로 이제 자장 역할도 맡으시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각각의 룸에서 지금 운영위원으로 많이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숨은 곳에서 많이 애써 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메타버스 이 게더타운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 거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저희 학회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하영석 박사님의 노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플랫폼을 직접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저희 학회에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좀 그때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선뜻 또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경영 여건이 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후원 기관으로 박영사와 교육과학사 학지사에서도 저희 학회에 재정적으로도 후원도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미래를 여는 청소년 학회 이 추계학술대 이제 시작합니다. 청소년 분야 관련 연구자들 그리고 현장 지도자들 이 모든 분께 시간과 공간 시간은 어떻게 이제 같이 실시간으로 있지만 이 가상 공간에서 무한 학습과 교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승근 학회장님 개회사 감사합니다. 1번 버튼 마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학술대회 공동 주최로 참여하는 기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철 원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큐 눌러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추계 학술 대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접어들어서 여는 이런 뭔가 약간 설렘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있긴 하지만 뭐 중간 지대쯤 되는 곳이 이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은 지금 이 회의장에 꽉 차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일단 꽉 차 있고 또 내용도 아주 알차게 꽉 차 있는 것 같은 전반적으로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오승근 회장님 그리고 또 학회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지금 제가 중요하게 논의해야 될 이야기들이 다 한상 차림으로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도 되고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오승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그간에는 패널 자료만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학술대 다른 데이터들은 저희가 오픈만 하고 학술대회는 개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횡단 자료를 가지고도 학술대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와 연초에 한번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할 테니 학술대회만 한번 개최하자라는 얘기가 오고 갔고 그래서 오늘 자리가 있게 되었는데 또 내부적으로 횡단 자료가 더 넓게 더 빠르게 오픈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논의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시기가 좀 늦어졌고 또 오픈의 범위도 아직은 뭐 일부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더 빨리 더 넓게 데이터를 공유해서 학술적으로 더 많은 이제 그 이용이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생산 방식도 좀 바꿔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아마 학회하고 또 논의하는 이제 자리들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메타버스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고 또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학습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말은 많은데 말은 무성한데 도대체 어떻게 쓰면 되는 것이지? 라고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간 망설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쓰임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뭐 몇 달 전부터 내부 회의를 메타버스로 진행을 여기 게더타운에서 하고 있고 또 학술 대회 뭐 다른 행사들도 몇 차례 이 메타버스에서 하면서 이게 뭐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실험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계신 분들 학계분들하고도 메타버스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도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이 가상 공간의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시작 전에 몇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 뉴노멀의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애자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첩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들을 바꿔가는, 아니, 파괴하는. 먼저 파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유잖아요. 공유하는 어떤 수단들,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또 공유의 가치가 중요해졌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더 공유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회를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또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에자일의 정신으로 바꿔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 중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활동보호 복지의 통합, 이걸 통합으로 하든 연계로 하든 이런 이야기들도 좀 더 진지하게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 시대의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온라인 만남을 통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손에 쥔 것 중에 하나가 블렌디드라고 생각합니다. 블렌디드의 가치. 이 블렌디드는 단순히 온오프라인을 섞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활동보호복지 그걸 넘어서서 다른 영역과 어떻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느냐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과거를 청산할 걸, 뭐 유지할 건 유지되겠지만 청산할 걸 어떻게 빨리 털어내고 앞으로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기왕에서 이제 홍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지금 저희 학술 대회장으로 꾸민 거고요. 저희 한국 청소년책 연구 메타버스 오피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은 조만간 연결을 시킬 겁니다. 통로를 만들어서 이제 합치게 될 거고, 오늘 열리는 학회에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뭐 여기서 따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 현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나 이 공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 공간으로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분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조만간 이런 가상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뭐 동아리라고 할지, 뭐 김현철 원장님의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끊긴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접속 상태가 조금 불량한 것 같은데요. 예. 재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개별 인터넷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이라 접속하는데 불리한 것 같고요. 예, 원장님, 예, 잘 됐습니다. 다시 됐어요? 예, 한 30초 죄송합니다. 30초 전부터 연결이 예. 불량이 튕겨져 나가셨는데.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서 이런 이제 또 불상사가 생겼는데, 이게 뉴노멀 시대에 생기는 일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공간에 계실 텐데요. 제가 지금 인터넷 상황이 좀 불안전하니까 빨리 이야기를 종료해야 되겠습니다. 여튼 예. 오늘 예. 다음 라운드 테이블 준비를 위해서요, 원장님 그 재접속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현철 원장님의 축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1번 버튼 눌러서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21년 미래의 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학술대회 첫 번째 순서인 키노트 스피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다시 들어오셨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서울 모처에 와 있는데 여기 인터넷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 반갑고요. 많은 분들 오늘 이 자리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번 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오늘 학술대회 첫 번째 순서 키노트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노트 스피치는 청소년 활동 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대구 한의대학교 한상철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한상철 교수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버튼을 마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는가요?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이번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학회, 저도 참 생소하기는 합니다만은, 반가운 얼굴들을 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이것만이라도 굉장히 정말 즐겁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철 원장님, 이강호 이사장님, 그 밖에도 우리 오승근 학회장님, 너무 보고 싶은 그런 얼굴들인데 조만간 정말 대면을 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키노트 스피치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말도 여러분들께 또 반가운 여러 사람들에게 좀 잘하고 싶지만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몇 가지 내용들만 전달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청소년 활동 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것도 역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활동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서서 일단 저는 지금 내년까지가 정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에도 우리가 이제 청소년 분야가 이런 정치라든가 이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이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원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09년도에 우리 청소년 분야가 여성가족부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가족부로 되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옮겨갈 때도 우리가 강조하고 주장하고 요구했던 것은 여성 청소년 부였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쨌든 명칭에 청소년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내년도 대선이 끝나면서 정부 조직의 개편이 또 한 차례 일어나겠죠. 이럴 때 우리 분야에 있는 지금 여기에 뭐 많은 분들이 조금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여성 가족 청소년부든 여성 청소년부든 청소년자가 반드시 다시 한번 그런 부탁을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어떤 첫 번째 여성가족 청소년부라는 명칭 변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라면은 정말 정부 조직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청소년 행정 분야가 포함되어야 될 교육부로의 통합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 내에서 교과 교육을 위주로 하는 지금 현행의 교과 지도와 학교 바깥의 청소년들의 생활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청소년 교육, 이런 파트가 이원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이 상호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학생 청소년들 전체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교육 체제로의 행정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시대에 맞는, 또 우리가 지금은 뭐 바로 그 직전에 있잖아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항상 떠들고 있는 것이 2030 세대에 대한 그런 관심입니다. 옛날부터도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했는데,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니까 이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관심을 갖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국에 우리의 주장을 좀 더 강력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이루어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회적으로는 4차 혁명 시대다. 뭐 AI와 로봇과 드론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시대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조그만 세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지금 발발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이렇게 큰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라는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이런 위험 인자를 우리가 다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위험 인자를 다 제거할 수 없다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위험 요소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가 많은 요즘 뭐 TV만 틀면 나오는 말이 있죠. 면역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교육의 앞으로의 방향 역시 청소년들에게 어떤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면역력이라고 한다면은 밥도 잘 먹어야 되겠지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생활 습관도 좀 더 건강하게 변화시켜야 되고 수면도 이렇게 잘해야 되고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면역력과 관계되어지는 어떤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면은 정신적인 면역력.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면역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바로 제가 그 자료에도 뭐 제시를 해놨습니다만 레질리언스하는 적응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이런 노력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 적응 유연성, 레질리언스라는 이런 개념은 최근에 뭐 여러분들 연구를 하거나 또는 뭐 현장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용어일 겁니다. 위험이라든가 역경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그런 능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사회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발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적응 유연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정신적인 면역력을 높여나가는 이것이 우리 청소년 분야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적응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앞서 이제 내가 뭐 신체적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 하다란 말을 했지만은 이런 적응 유연성을 잘 발달시키려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호 요인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이 보호 요인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봉사활동이든 진로활동이든 뭐 캠프 활동이든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그 청소년들의 어떤 보호적인 다시 말해 위험 요인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PPT 자료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지금 그 학계 측에서 이걸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러합니다. 이 보호 요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의 이런 면역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은 자식력을 높인다라는 것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그 뭡니까 뭐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보호 요인들이 OCS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내가 방금도 이야기한 활동 부분 다시 말해서 야외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것들 역시 보호 요인으로서의 자식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 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놨죠. 청소년들을 실제로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위험도 없고 굉장히 따뜻하고 안전하고 뭐 이런 환경에서 그 뭡니까 이 양육을 하는 이런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의 야생화와 같은 그런 어떤
그 개체로 발달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이 야생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벌과 나비, 비와 바람, 추위 이런 환경에서도 자기 자생력을 가지고 번식력도 높여 나가고 생동력도 가지고 있는 이런 식물이 바로 야생화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 요인들, 개인적 요인도 있고 가정적 위험 요인도 있고 사회적 위험 요인들도 많겠죠. 그런 다양한 위험 요인을 스스로 극복하고 정말 나중에 본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살벌한 어떤 생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자생력과 번식력과 생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야생화와 같은 이런 개체로 발전시켜 나가자.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보호 요인을 통해서 적응 유연성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생화를 닮은 이런 청소년으로 우리가 성장시키고 발달하도록 지원하는 이런 청소년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하다라면은 우리가 너무 지금 막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요인들, 다시 말해서 뭐 가정의 어떤 위험 요소, 사회의 위험 요소, 환경의 위험 요소, 유해 매체가 어떻다, 유해 약물이 어떻다 등등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위험 요인 자체가 앞으로 자꾸 줄어들 것이냐.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더라도 그 위험 요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이런 정책은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그런 위험 요인을 완화시키는 정책과 더불어서 이 위험 요인 자체를 스스로가 완충시켜 나갈 수 있는 이 보호 요인을 오히려 확대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스스로의 어떤 적응 유연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이런 교육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 우리 많은 이제 우리 학회니까 연구 역시 마찬가지, 청소년 분야의 연구 역시 지금 활동 연구든 프로그램 개발 연구든 이런 것 등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고 좀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이 위험 요인이 청소년 분야의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 영향 이런 것 등을 찾아내는 데만 너무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 연구 분야도 조금 더 어떤 좀 과학적인 그런 마인드로서 이 좀 접근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정말 모형도 없고 체계도 없고 뭐 연구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타당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정말 이 청소년 분야의 활동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청소년들의 적응 유연성을 발달시키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지금 시간이 이미 10분 지났죠? 네. 그 뒤에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적응 유연성과 관련해서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 보호 요인에 대한 설명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간단한 10분 내의 시간이어서 저도 이야기를 좀 줄여서 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더 좋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탄정 교수님 기조강연 감사합니다. 예, 1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노트 스피치는 코로나 일상화 시대에서의 청소년 진로개발이라는 주제로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송병국 교수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1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공유해 주시고 키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교수님. 공유가 됐나요? 네, 공유 잘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상철 교수님 메타버스 화면으로나마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 청소년 분야의 미래 전망을 다루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청소년 진로 개발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평소 생각했던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일상화와 청소년 성장 환경, 기존 청소년 진로 개발에 대한 성찰, 그리고 새로운 진로 개발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진로 개발 패러다임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 문화 및 교육 환경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 학부모나 청소년들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청소년 진로 개발 및 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청소년계에서도 진로 활동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 지나치게 현재 존재하는 직업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소위 인기 있는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새롭거나 인기 있는 직업에 대한 형식적인 체험 위주로 흐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중증 환자가 일정하게 유지되자 코로나 일상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정말 코로나 내지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가 청소년 성장 환경에 가져온 변화는 매우 많고 또 여러분들도 잘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마스크 사회의 도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장 경험 결핍 세대의 등장이고 마지막은 일과 직업 세계의 급변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와 맞물려 더욱 빠르고 깊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의 의미는 마스크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익명성 증대와 소규모 집단 문화가 강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식의 저하 그리고 각자 도생의 성광문화 형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 사회적 상호작용에 결핍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관계나 소통, 믿음과 같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등교 개학과 온라인 강의,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단체 활동이나 행사의 생략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기에 함양할 경험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급속히 다가온 사회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 환경과 디지털 역량에 따라 너무나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입시주의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그나마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던 청소년 기관과 시설의 락다운은 청소년들, 특히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의 성장 경험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청소년들이 학교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또는 청소년 기관 문 언제 열어요?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까? 향후 청소년 정책이나 연구에서 코로나 블루 세대라 할 수 있는 이들 성장 경험 결핍 세대는 주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비대면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에 청소년 활동 분야에 AR, VR, 메타버스 등 새로운 체험의 방법과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화나 코로나 만남은 청소년 진로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급격한 직업 세계의 변화와 기존 직업의 직무 수행 방식에 현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직업의 생로병사 주기가 빨라지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직업 세계는 예측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심리검사를 통한 특성 파악과 직업 매칭 중심의 청소년 진로 개발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로 개발이 구체적인 직업이 아닌 꿈을 키워줘야 하고 또 변화무쌍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 탄력성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한상철 교수님도 레질리언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 매일경제신문사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1 글로벌 인재포럼에서 한 연사는 이제는 Know it all 시대가 아니라 Learn it all 시대라고 하면서 진로 개발과 관련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존 청소년 진로 개발에 대한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진로 개발이나 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진로 개발의 진정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인기 직종으로의 조기 진로 결정이나 관련 학과 입학 성적 올리기가 진로 개발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진로 개발과 관련한 학교 교육의 역할입니다. 학교 교육이 진로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한정된 공간에서 정해진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곳입니다. 변화무쌍한 사회와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모두 함양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교 밖에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학교 교육 과정에서나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에서 진로 체험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성찰해 봐야 합니다. 정부가 발굴한 진로 체험처가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 할 수 있는 기관들인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진로 개발 기회의 공정성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계적인 또는 형식적인 공정성에 치우쳐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이 공정성 관점에서 이루어지려면 진로 개발 관련 경험이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 되어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전생의 진로 개발 국가 지원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로 개발과 청소년 정책,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청소년 진로 개발은 청소년 활동의 영역으로 잘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진로 개발을 전문적인 직업 소개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소년 활동은 궁극적으로 청소년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역량 개발이라고 볼 때 바로 청소년 활동은 진로 개발 활동인 것입니다. 청소년 기관과 시설, 지도자 모두는 청소년 진로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진로 개발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진로 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은 직업 세계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고 역량 중심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경계 없는 또 교육 시스템 도입에 의해서 청소년 분야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 직업 선택 과정에서 우연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능동성,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등이 새로운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OECD를 비롯하여 엊그제 발표한 정부의 2022 교육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의 주체성과 변혁성을 강조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 핵만은 청소년기에 형성된 비인지적 역량이야말로 일생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 방법이 강조되고 있고 교과 외의 사회적 문제나 기술 발달 중심의 교육 내용이 열리고 있고 체험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방법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활동이 또는 프로그램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활동을 통한 진로 탄력성 함양은 2022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학습자 주도성 함양과도 잘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로 탄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화면과 함께 공유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진로 개발은 주체, 대상, 방법, 내용, 지원 시스템 및 결과 등에서 현재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현재에도 제가 언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격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로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진로 개발 패러다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노동시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바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제가 제시한 현재의 진로 개발 패러다임과 새로운 진로 개발 패러다임을 보면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우리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활동, 청소년 기관, 청소년 지도사들의 역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공유하는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송병국 교수님 기조원형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노트 스피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청소년 보호 복지라는 주제로 명지대학교 조아미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조아미 교수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마이크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공유가 됐습니다. 자료를 좀 작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이크는 안 열려 있습니다. 마이크랑 영상, 음성하고 영상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런 게 좀 처음이다 보니 공유가 됩니까? 예, 공유됐는데요. 네, 지금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제가, 저는 게도 모르겠습니다. 기계치인가 봅니다. 이거 다 연습을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그 공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이런 실수도 하게 되었고, 또 하지만 많은 또, 뵙지 못했던 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겪게 됐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런 모습을 거쳐서 저희가 손도 잘 씻고, 백신도 잘 맞고, 집에 또 머물고 있고, 또 의료진의 어떤 그 헌신적인 봉사로 인해서 이제는 저희가, 위드 코로나 혹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그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 위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보호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위드 코로나하고 포스트 코로나는 저는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완전한 어떤 종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앞으로의 우리 생은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한 그 위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보호 복지의 방향은 이제 5가지로 이제 추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시 가정, 학교, 지역 사회다라고 이제 말을 붙여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 동안 지역 사회하고 학교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됐고요. 가정에서 보내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했는데 어떤 가정은 또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이제 증폭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청소년들은 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가출을 하거나 뭐 어떤 많은 문제들, 어떤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학교는 문을 닫더라도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그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그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금의 노하우는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신 맞고, 그다음에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고 하게 되면 그 청소년 시설은 이제 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활동 부분도 굉장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이 보호나 복지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런 그 보호 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들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생겼었는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이제 오픈을 하고 또 서로 힘을 합해서 이제 청소년들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그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뭐 긍정적인 뭐 경험도 있었고 부정적인 경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 사이버 상담센터의 그 결과에 의하면, 제가 정말 얼마 전에 그 어디죠?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 정책 방향이라는 그 청소년 정책 릴레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의 소수연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8년, 2019년 1분기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2020년, 2021년 1분기를 비교를 했을 때 그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의 그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 상담 건수가 78.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그 경험하는 그런 청소년들은 대체로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가 됐든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둔다입니다. 또 많은 그 선생님들이 아마 현장에서도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뭐 학력 격차, 뭐 문화예술 역량 격차, 신체적 건강, 미디어 리터러시, 많은 내용들의 어떤 부분에서 그 격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코로나 시대 2년 동안에 발생한 이런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청소년의 어떤 발달은 굉장히 그 2년이라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 이 청소년 시기의 2년은 굉장히 이 앞으로의 그 청소년의 발달, 또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줄 텐데, 그 2년 동안에 벌어진 격차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 보호 복지 방향의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인데요.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건 굉장히 제가 잘 생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상철 교수님도 회복 탄력성이 결국 한상철 교수님이 얘기하신 적응 유연성이고요. 리질리언스거든요. 그다음에 송봉국 교수님도 이제 진로를 얘기하시다 보니까 진로 탄력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의 그 키노트를 발표하는 사람이 이 탄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앞으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결국은 우리가 꼭 성취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청소년 어떤 정책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은 이제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질병은 앞으로도 자주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위험 상황, 저는 역경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회복 탄력성이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경을 계속해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름 역경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에 따라서 청소년에 따라서 어떤 청소년은 그 어려움이 조금 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청소년들은 그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프터 코로나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 어려움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발전된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그 사례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상담복지개발원의 소수연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정책 릴레이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제 화상 상담입니다. 그 화상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대면 상담만큼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어떤 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보호나 복지가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상 상담도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인가 서비스라고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메타버스의 활용인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저희는 청소년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이나 이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그 보호복지 분야는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메타버스로 들어가야지만 청소년을 만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건 회사들 얘기지만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에서 스토어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CEO가 우리가 쌍둥이 지구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에 우리 지구가 있고 메타버스에 있는 지구를 하나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청소년을 이제는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테크놀로지 활용이 청소년 보호 복지의 방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저의 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하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라운드 테이블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잠시 시작하기 전에 장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술대장에 너무 많은 분이 찾아주셔가지고 저 입구 앞에 문 앞에 너무 많은 분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길을 좀 막고 계신다는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어디냐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좀 옆으로 이동해 주셔도 되고요. 밖으로 나가시거나 안으로 들어오실 때 못 들어오시면은 키보드에 G키 있습니다. 고스트 모드인데 G키를 누르시고 이동하시면 아바타끼리 서로 통과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문 앞에는 되도록이면 안색해 주시면 고맙겠고 안쪽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기조 강연 해주셨던 세 분 교수님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님 그리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강호 이사장님을 패널로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총 5분께서 말씀을 아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좀 바글바글 할 텐데요. 네, 패널 5분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내려가고요. 네. 홍병 교수님 올라오셨고요. 조하미 교수님,
한창철 교수님 올라오셨고요. 이강우 이사장님께서 이강우 이사장님 돌아가셔서 저기 자리 하나 지금 남았는데요. 김현철 원장님과 송병국 교수님 가운데에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호 이사장님. 예, 이강호 이사장님. 예, 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이사장님 자리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옮기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라운드 테이블의 진행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김용대 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김용대 부장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 이제 처음이시고 또 사실 이러한 규모의 학회를 할 수 있는 건 메타버스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진행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뭐 별도로 소개해드리지는 않을 듯 아마 다 아실 테니까 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5번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12시까지 하면 약 한 30분 정도라서 10분 안쪽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좀 요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은 앞에서 키노트 스피치 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정말 편하게 우리 청소년 분야에 계신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하신 얘기들을 정리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게 좋을지 저도 아직 하진 않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시는 이강호 이사장님이 먼저 한번 열어주시는 건 어떨까 한데 이사장님 준비가 되셨을까요? 예, 우선 우리 미래청소년학회와 함께 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신 한찬설 교수님, 그리고 우리 송병국 교수님, 그리고 조하민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고 또 말씀 잘 듣고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키노트 스피치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코로나로 인한 우리 청소년 활동 분야에 국한되어진 어려움은 아니지만 국립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 비해서 학교의 이용률은 20% 이하로 떨어져 있고 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현장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거나 아마 보유할 수 있는 자원의 약 한 10% 정도만 가용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잘 서로 극복해 가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아마 오늘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신 교수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의 청소년 분야의 미래 전망은 제 개인적으로도 대전환기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직접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에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의 대전환은 디지털 전환을 훨씬 앞당긴 것 같고요. 그리고 송병국 교수님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난 수요일 날 24일 날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연구해왔던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대전환의 의미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소년 분야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91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고 기본법을 만들고 청소년 활동보호복지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1995년 531 교육개혁에 기반을 둔 모델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것처럼 YS 정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531 교육개혁에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인성 함양을 위해서 교과와 비교과를 나누게 되고 교과와 비교과의 구분 속에서
다행인지 청소년 봉사활동, 학생 봉사활동을 학생생활교육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학교단체 수련활동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도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531 교육개혁의 해체가 가장 급선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기반에 있는 것은 교과와 비교과를 구분했던 산업사회의 모델인 이 모델 자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디지털 사회에 맞는 맞춤형식의 학습, 미래에서 학습 변화로 전환을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걸 들으신 것처럼 교육부는 크게 저희들이 주목할 건 한 3가지 정도를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마 교육 목표는 우리 키노트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도성이나 공동체 시험을 하는 역량 중심으로 바꿔가겠다. 그 다음에 교육의 방향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에서 개별화된 학습 경험 중심으로 가겠다. 그리고 학습 환경은 오프라인 중심에서 디지털 전환이나 원격 수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학생들의 학습자들의 공동체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서 생태 전환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교과에 이 내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활동으로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저희들한테 지금 충격적으로 와닿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용어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자동봉진이라고 이야기했던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 자동봉진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자동진으로 봉사활동은 없애버렸습니다. 없앤다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것들을 동아리활동이나 자율활동의 일환으로 진로활동의 일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봉사활동의 단어가 사라진 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31 교육개혁의 봉사활동을 학생의 인생의 함양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데서 개정 2 교육과정이 이것들을 없앤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531 교육개혁의 해체 국면에서 지금 우리 청소년 분야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재구조화시켜 가느냐. 이 문제는 디지털 전환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 청소년 분야가 지금 메타버스나 또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AI, 이 3대를 청소년 분야의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전환, 지금 비즈니스 세계라든지 이런 데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디지털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공급자 중심의 혁신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소유자 중심으로 업의 가치를 어떻게 재창출해내느냐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청소년 분야의 미래 전환에 주어진 과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변화의 기반에 염두에 두되 디지털 전환이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의 지금까지 해왔던 청소년 분야의 업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성찰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재구조화 시켜가서 우리 청소년들의 온전한 삶에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잘 적응해내느냐 우리 스스로 청소년 분야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저희들의 미래 전망을 밝게 가져가느냐 어둡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기로에 서 있는 상태가 아니냐. 따라서 청소년들한테 회복 탄력성이 필요로 하겠지만 청소년 분야의 업의 가치에 있어서도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참 이게 도대체 뭔가 하다가 드디어 어제 새벽에 그 저희 전문연수 강의를 듣고 이거구나 메타버스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들을 더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이어줘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김현철 박사님께 원장님께 좀 마이크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현장이 정말 새로운 시대, 또 이제 학교 현장이 변화가고 있는 시대에 어떤 걸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한번 좀 우리 원장님께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혹시 말씀드린 중에 또 인터넷이 불안해지면 그냥 거기서 탁 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말씀 듣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S그룹의 이모 회장님이 1990년대 했던 이야기, 그 그룹에서 했던 직원들에게 했던 이야기 뭐 다 아실 거예요. 뭐하고 못 빼놓고 다 바꾸라고.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서 전환해야 될 게 많지만, 뭐 정책이고 뭐 우리가 했던 작업들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가 보면은 이 마음의 디지털화, 영혼의 디지털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아니면, 그래서 다 그냥 제로 베이스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것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싹 포맷되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전환하기에는 너무 몸이 무겁다. 그래서 마음의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뭐 애자일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첩하게 우리가 모든 걸 바꿔갈 수 있는 뭐 블렌디드도 말씀드렸지만 그 블렌디드가 단순히 뭐 사업을 섞고 정책을 섞고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가능한 섞어볼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대상과 영역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의 준비를 같이 다짐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뭐 저희는 뭐 연구소여서 뭐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또 갖고 있는 노력을 하고 또 함께 손잡고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새로운 측면에서의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제 조한미 교수님, 그다음 송병 교수님, 또 한상철 교수님 이렇게 한번 좀 마이크를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이어셔도 되고요. 앞에 하신 말씀을 이어도 좋고, 아니면 키노트 스피치에서 못하신 말씀이나 또 아니면 꼭 뭐 보호복지 측면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한번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청소년계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키노트 스피치 하면서 할 얘기는 다 했는데요. 하면서 또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3가지를 또 제가 뭐 요약을 해봤어요. 나보러 이제 또 한 3가지 정도 뭐 픽하라 그러면 뭘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했을 때에서 저는 이제 격차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 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활용하는 거 이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또 이광호 이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원픽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내용이 원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 쓴 거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대상으로 생각하고 쓴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발전된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교육 객체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청소년계나 청소년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쓴 것이지만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 쓴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청소년들의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계의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제 듣고 저게 보다 좀 큰 그림이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청소년들만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판이 아주 바뀌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판이 바뀔 때
청소년 지도자들도 청소년계에서도 이 바뀌는 어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탄력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청소년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디지털 환경이라든지, 저도 그 김용태 부장님이 들으신 그 특강을 못 들어서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에요. 네. 저는 사실은 이 다가오는 세상이 조금 겁나고 무섭기는 합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마이크 크는 거 뭐 다 네. 연습했는데 아까 올라가서 버벅거린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나는 이거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리 판이 바뀌고 뭐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소년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이 방법적인 측면이 바뀌는 것보다는 좀 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청소년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한 3, 40% 바뀐다고 하게 되면 방법적인 것은 100%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약간의 새로운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시거나 요거 한번 질문하고 싶다는 건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몇 분 해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채팅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송도 교수님 이제 진로의 중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뭐 꼭 아까 말씀드린 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네. 청소년계가 학계가 혹은 어떤 측면에서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이광호 이사장님께서 디지털 전환 강조하셨는데 맞습니다. 청소년 정책 환경이나 청소년 활동 환경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돼야 되는 거 맞고요. 그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더 격차는 심해지고 또 부작용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과연 이 부분들을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활동, 복지가 메이크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청소년 교육상담학과 교수라고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럼 왜 그러신가 가봤더니 그분이 이제 남자분이신데 사모님이 의사세요. 근데 애가 넷인데 막내가 이제 곧 중학교 지금 2학년인 거예요. 이렇게 막내 걱정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학교 6학년 12월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졸업식도 못했고 그리고 중학교 입학식도 못했고 중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간 적이 없고 어머니도 의사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본인도 교수니까 학교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아이가 제대로 이제 수업을 열심히 안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 가서 이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학교가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케어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기관을 좀 소개도 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은 그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평균 이상의 가정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사회는 지금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가 맞물려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코로나 블루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에 맞는 어떤 환경,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작용과 그런 격차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우리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아마 사례를 갖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조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복 탄력성 5분의 주제 회복 탄력성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이었고 가장 먼저 회복 탄력성을 물론 첫 번째 발표시긴 했지만 한상철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연계해서 뭐 혹은 또 말씀대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조아미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조만간에 정말 반갑게 한번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질리언스 외국의 여러 선행학자들이
인간의 적응 능력을 완전한 적응이냐, 부적응이냐, 취약적 적응이냐, 그런 어떤 적응의 관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응 유연성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이 레질리언스와 관련해서 항상 작용하는 것이 이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우리 청소년 분야의 지금 우리 키노트 주제도 활동, 보호, 뭐 청소년 지도, 상담 이런 식으로 막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이게 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들 위험 요인은 최소화시켜 나가야 되지만은 이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위험 요인을 제거하려라고만 지금까지 애를 썼거든요. 그런 위험 요인을 제거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라고 해도 위험 요인 자체가 제거가 안 됩니다. 앞으로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하는 이런 환경이라면은 그렇다면 이런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보호 요인이라는 거거든요. 이 보호 요인을 통해서 위험 요인의 그런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청소년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와 복지와 활동과 이런 것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 활동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고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위험 요인을 막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보호 정책을 따로 가고 활동 정책을 따로 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이 보호 정책과 활동 정책을 같이 융합해서 이 보호가 활동을 통해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우리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보호를 통해서 같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또 조금만 더 한 이야기로 하자면 더 넓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청소년 지도 상담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미 자체도 가이던스 안에 카운슬링이 포함되어 있듯이 활동을 지도하는 것과 이 개인을 상담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상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앉혀놓고 네 뭐가 잘못된 또 네 고민이 뭐냐 이런 식으로 라포 형성하고 네 개인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활동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또 활동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상담과 활동이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거 상담자들은 저기 상담실에 가만히 뭐 앉아가지고 시트 뭐 진단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활동은 전부 다 뭐 잠바 입고 나가서 뛰다니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활동 현장에서 같이 상담이 돼야 되고 상담 현장에서 활동이 돼야 되고 이런 것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결국은 레질리언스가 발달되어질 수가 있고 그러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교수님들 말씀처럼 정말 면역력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한상철 교수님 말씀해 주신 주제 갖고 밤을 새워도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주제이지만 우리 지금 맞습니다. 이제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사실 뭐 좀 많지 않습니다. 이번 학회 주제가 결국에는 청소년분의 미래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좀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 부정적인 전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 청소년 분야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뭐 1, 2분 내로 이렇게 한번 쭉 마무리를 듣고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실 시간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혹시 뭐 순서 없이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변해야 된다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거 준비해보자 라는 어떤 뭐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좋습니다. 한번 그렇게 손을 표해 주시면 이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구 교수님. 예,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고 흔히 네. 얘기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는데 기술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저는 단순 미래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기술이 주도하는 미래가 될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담은 의지를 담은 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의 어떤 기술 주도의 단순 미래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 문제, 그런 공동체를 해체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청소년 분야는 물론 기술 중심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잘 살려서 우리 청소년 분야가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제가 진로 개발과 관련된 공정성 얘기를 했는데 결국 청소년 활동, 청소년 어떤 밖에서 여러 가지 역량 개발의 공정성 관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사장님 계십니다만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단체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엄청난 예산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 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런 부분은 청소년 활동과 어떤 그런 역량 개발에 국가의 책임제,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강조하고 또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소리가 저만 안 들리나요? 네. 인터넷에 안 조금 네, 됐습니다. 인터넷 네. 상황이 좀 불안해졌네요. 그래요? 이상한데요? 예. 어쨌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도 하셨던 내용의 요지는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또 어느 분이 한번 좀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사장님 마지막에 정리하셔야 될 게 네, 이사장님 말씀하시죠. 송배국 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활동진흥원이나 청소년활동 분야 특히 분야에서 잠시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은 잠시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국한되어진다면은 이 시간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교수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적으로 아마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쳐다보면은 교수님들은 보호 요인을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는 유해환경 규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동 복지의 주변적인 영역으로 아주 국한되어진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어느새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1914년도부터 정책연구원하고 저희 활동진흥원이 청소년들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2014년부터 우리 청소년들은 어느 순간에 청소년 활동을 언제 하고 싶니라고 물었더니 수업 중에 하고 싶다라는 청소년이 43%에서 50%를 왔다 갔다 하다 2020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67%의 청소년이 수업 중에 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수업 중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청소년 활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 활동과 같은 것이냐? 아마 미래 사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정책적, 사업적 지원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준비를 위해서 필요로 한 그것들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과연 적응성이 있는 거냐, 생존이 가능한 거냐 라는 데 대한 적응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바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외람되지만 지금 우리의 시점은 우리 청소년 활동진흥원을 필두로 해서 우리 청소년 분야에 요구되어지는 미래 전망에 대한 과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좀 더 성찰을 해보고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해 가는데 부족하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너네들은 무엇을 해서 사회적 인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변모해 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사회가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정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네, 교수님. 네, 정 교수님. 네,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네. 들었습니다. 아, 네. 저는 요즘 세상이 변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막 뭐랄까, 이전에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청소년들이 앞으로의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어떤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학술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만간 우리가 뭐 제7차 뭐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도 세워야 되고 지금 뭐 교육부에서도 지금 뭐 많은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청소년계가 다 힘을 합쳐서 저는 청소년계 새 판을 짜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까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앞으로의 시대에 청소년계 어떤 새 판을 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플랜도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항상조 교수님, 김현철 원장님 혹시 뭐 마무리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네, 제가 뭐 한 30초만 이야기를 할게요. 30초.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회적으로 TV만 틀면 2030 걸고 앉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우리 김현철 원장님, 이광호 우리 이사장님 모두, 정말 청소년계 보물들인데, 조금만 더 애쓰셔가지고, 1020으로 좀 끄집어내리고, 청소년이 정말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회의 풍토가 빨리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 원장님 말씀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지금 연결 잘 되고 계시니까. 네, 그 상태 좋네요. 예,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뭐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의 방향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되지만, 일단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뭐 통합, 연계 이거하고도 관련이 돼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메타버스에서 뭐 되는 건 아닌데요. 몇 가지 실험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현장에 최근에 이제 여러 군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아주 가장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질 나쁜 서비스를 받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이를테면 상담사한테 상담도 받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 그래서 다만 이 가상의 공간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여러 이질적인 그룹들이 같이 만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가상의 공간에서는 사실 이질적인 그룹들이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김용도 부장님 동아리 하시는 거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톡에 들어와 있는데 알고 계신데 그분들하고 한번 그런 공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 기억이 났습니다. 뭐 새 판 정말 짜야 되고, 사실 저희가 새 판 짜자는 이야기를 아마 어떤 전환기마다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번에 새 판 정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연구원, 저희 진흥원, 저 학계 현장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해 계신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마음속에 뭔가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각오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 판의 중심은 청소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장님이 말씀을 다 안 해주셨지만 디지털 전환의 중심은 청소년이어야 되고, 그것이 청소년이 변할 수 있는 것들을 환경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이런 자리가 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정말 많은 또 좋은 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같이 해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이게 정말 끝이 아니고 그냥 경험해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천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 들으면서 오늘 일부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오전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주신 5분 그리고 여기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네, 네,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점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섹션이 끝난 건 아니고요.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각 청소년 분야의 현황 진단과 미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에 라운드 테이블, 키노트 스피치랑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연구윤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윤리 교육은 공유되는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나 지금 시간에 연구윤리 교육을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A룸 밖에 나가시면은 좌측 하단에 연구윤리 자료실이 있습니다. 연구윤리 자료실에도 같은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걸 시청하시고 학술대회 곳곳에 배치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윤리 교육 영상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청소년 학회 학술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부산에 위치한 동서대학교 청소년 상담심리학과의 이윤준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 학회의 그 학술연구윤리분과에서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학술대회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구윤리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각 대학에서 이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라는 이름으로 더 이제 잘 알려진 기구인데요. 이런 기구가 많이 이제 설치되어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절이니 중복계제니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연구 수행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은 우리 연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여 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서는 각 대학에 설치된 IRB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관련법이 처음 등장한 것이 2001년이고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4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 2005년이니까 우리 사회에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자리 잡은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이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2005년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 문제는 학계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인들의 자격 검증 과정에서 학위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점차 학계 전반에서 그리고 또 사회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연구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생명윤리법에 근거해서 각 연구기관에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일로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생명윤리법, 그러니까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생명윤리법이라고 간단히 부르는데요. 이 생명윤리법 10조 1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기관 또는 병원이고요. 두 번째는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기관 또는 병원. 그 이외에 이제 배아 생성 의료기관, 배아 연구기관, 체세포 복제 배아 등의 연구기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인체 유래물 은행,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그 기관마다 조금씩 명칭이 다릅니다만은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약자인 IRB라고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이 IRB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이 기관에서 앞에서 얘기한 이런 기관에서 IRB를 설치하지 않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같은 법 70조 제1항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그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과 여러 기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IRB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각 대학이나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요. 2021년에 88개의 첫 인증기관이 나왔고 매년 인증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회 여러분들이 속한 대학이나 기관에서도 IRB 설치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저희 동서대학교 IRB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대학에서 이 IRB 심사에 대해서 오해와 불편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IRB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과 인체 유래물,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것이 이 생명윤리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 중에서 생명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연구는 생명윤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만약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이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중에서는 생명을 다루지 않는 연구도 다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학계열의 연구는 대부분 생명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도 직접적으로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연구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문 계열을 불문하고 연구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는 모든 연구는 생명윤리법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과학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도 생명윤리법에 적용을 받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것은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합니다.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로서 연구 대상자를 침습적 행위 등 그 물리적 개입을 통해서 연구 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 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침습적인 행위라는 것은 생체 외부를 뚫고 내부로 들어가는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주사바늘 하나만 찔러도 침습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반대 개념인 비침습적 행위는 생체 외부에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음파 검사는 비침습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 첫 번째 항목에는 해당되는 연구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둘째,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즉, 연구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는 설문조사나 행동 관찰과 같은 의사소통이라든지 대인 접촉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이 항목은 전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가 생명윤리법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연구 대상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실시해서 이제 연구 데이터를 구성할 때 이름이나 전화번호와 같은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인구 사회학적 정보 중에서 몇 가지를 조합해서 개인을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정보를 취급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합니다. 연구자의 윤리적 행위는 연구 대상자를 대할 때부터 시작해서 연구 진행 과정, 그리고 또 연구 결과의 발표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연구 윤리의 위반 사례가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연구 논문의 발표 취소라든지 소속 기관의 징계, 연구비 반환 등등 연구자로서 다소 불편이나 체면을 깎이는 경험을 하지만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연구비와 관련해서는 연구비 그 지급기관으로부터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이마저도 실제 송사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 생명윤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법사항이 적용된다면 얼마든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생명윤리법의 내용이나 연구윤리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막 연구자로서 첫 걸음을 떼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분야의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RB의 승인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불편과 혼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과학 분야의 모든 연구는 IRB의 승인이 필요한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청소년 분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든, 인터뷰를 하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든 연구는 IRB의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제외하는 연구들이 어떤 것인지 명시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한다든지 평가하기 위해서 직접 또는 위탁해서 수행하는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에서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교육 실무와 관련된 연구 이 연구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패널 데이터와 같은 그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나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연구의 경우에도 심의 면제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최초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는 연구자에게는 심의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 면제라고 해도 아예 심의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심의 신청을 하고 심의 면제 대상임을 IRB로부터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IRB의 승인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학술 논문 발간 단체에서 IRB 승인을 받았는지를 요구하느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국내의 그 학회 중에서 생명윤리법에 적용을 받는 학문 분야에서는 반드시 IRB 승인을 받은 서류를 논문 심사할 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판은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 사회과학 분야의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IRB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IRB 심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막상 IRB 심의를 받으려고 생각했던 연구자들도 IRB 심의를 꺼리는 이유는요. 심의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대학의 IRB 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정기 심의에서 이제 다루는데요. 연구자들이 제출한 대부분의 연구 계획서가 IRB 심의를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수정 후 승인이나 수정 후 신속 심의 등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좀 부족한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기도 하고 심각한 수준의 위반 사례가 있다면 반려나 중지, 보류 등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구 진행 일정에 짧게는 한 달 정도의 지연부터 심하면은 수개월의 차질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연구 수행부터 출판까지의 그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IRB 심의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출판하고자 하는 학회의 필수 사항이 아닌 이상 IRB 심의를 거르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사소한 이유긴 하지만은 많건 적건 IRB 심의 비용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도 충분치 않은데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IRB 심의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직은 문화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IRB 심의가 단순히 적격 혹은 부적격에 대해서 도장만 찍는 행위가 아니라 심의위원분들이 경론을 벌이면서 해당 연구자의 연구계획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이 연구가 그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등 적극적인 조언을 도출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이 IRB 심의 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청소년 분야의 연구에서 연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오늘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 이야기는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로서, 그리고 또 제가 소속 대학에서 IRB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 주장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연구자분들께서 처한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각 대학에 IRB가 적극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평가 인증을 받아서 자격을 갖춘 IRB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연구윤리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표절, 저작권 위반, 저자 표기 등 이런 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이냐 아니냐에 이런 것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 윤리의 필요성, 특히 연구 대상자의 보호와 개인 정보의 관리, 그리고 문제의 사전 예방과 대처 등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막 연구자로서 훈련을 시작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연구 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자신의 연구에서 윤리성과 과학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고요. 지도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IRB 심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산되어야겠습니다. 연구윤리는 연구자의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굳이 IRB의 심의 없이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윤리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은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취약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든지 연구 과정에 있어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나 그 연구 정보의 보호 등 이렇게 그 생명윤리법과 관련된 세세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자 스스로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걸러내고 원칙을 준수하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런 문제들은 제3자의 시각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들을 걸러낸다면은 해당 연구의 과학성이 더욱 향상되고요. 연구의 질적 수준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연구에서도 IRB 심의를 거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셋째는 그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중에는 그 IRB 심의 면제인 연구들이 다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생명윤리법에서 면제에 해당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은 IRB 심의를 거칠 경우에 더욱 확실하게 면제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 결과를 출판하면서 IRB 심의 요구를 요구받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심의 면제의 경우에는 보다 절차를 간소화해서 더 많은 연구자들이 IRB를 거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요, IRB 심의 절차를 받으실 계획이라면은 조금 더 세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주 연구자가 지도 학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선 그 IRB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그 이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연구계획서가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 IRB가 통과되어야 비로소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IRB 심의 통과에 필요한 시간을 연구 기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소속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양식과 작성 방법에 따라서 연구 계획서와 관련 서류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그 연구 계획서 작성이 미흡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요. 설문조사를 위한 설명문이나 응답자에 대한 동의서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바람에 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 IRB 절차를 번거롭게 여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연구 계획서가 이제 이 연구 계획서와 그 관련 서류가 미흡하게 준비된 채 IRB 심의를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B 심의를 밟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IRB 심의 기간을 충분히 잡고 연구 계획서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미래청소년학회의 연구윤리교육에서는 우리 청소년 분야의 연구 수행에 있어서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이유를 알아봤고요. 실제적으로 기관위원회 또는 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으로 불리는 IRB의 심의 절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연구윤리의 세세한 적용에 관해서는 연구윤리 정보 포털을 방문하셔서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 이제 최신판을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렇게 그 제가 그 링크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연구윤리와 관련된 몇몇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